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나요? 오늘은 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왜냐면은 뒤에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테슬라가 포드를 파산시키는데 기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외국의 한 유튜버님을 보고 영감을 받아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포드는 엄연히 따지자면 테슬라라는 단 하나의 요인으로 인해서 파괴당할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러나 속 알맹이가 이미 골마있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우려를 더하고 있는데요. 원래도 문제가 있었던 포드의 얘기입니다. 2009년으로 돌아가보죠. 제너럴 모터스, GM은 파산했습니다. GM은 더 이상 돈을 창출할 능력이나 돈을 공급할 능력이 사라졌었습니다. 매출의 총 이익률로 보자면 2009년과 2020년 사이를 볼 때 2009년에는 포드가 5.86%를 벌어들였고 GM은 마이너스 2.37%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괜찮은 정도였으나 2014년부터 포드의 총 매출액은 GM과 차이를 점점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최근인 2020년 GM은 8.26%를 기록하였으나 포드는 4.67%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GM은 2009년 당시 구제금융을 받은 후 5만 명에 가까운 인력을 대거 해고합니다. 혹독한 칼바람 속을 지나야 했죠. 그 후 GM은 체질을 개선하면서 수익성을 높이고 미래차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자동차 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드일까요? 수익성의 급격한 악화를 맞고 있었던 포드는 이미 휘청거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팬데믹은 휘청거리는 방향에 맞춰 포드를 한 걸음 더 절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포드의 부진은 이 차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GM과 크라이슬러가 보이는 모습과는 현저히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죠. 이제 더 이상 포드는 돈을 버는 기업으로서의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출단으로만 봐도 확실히 2017년 정도의 분기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마찬가지일 정도로 상당히 고전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살살 타고 있던 불에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지금의 팬데믹 상황이죠.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어쩔 수 없이 나아가야 하는 고정비는 포드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어줄 리 없었습니다. 총이익,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감소하면서 점차 처참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으로서는 2019년 2분기부터 포드는 동력을 잃었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이 부어진 결과 포드는 최근 1,400명의 일자리를 줄였습니다. 유동성의 문제로 포드는 은행 대출과 임금 삭감을 통해서 18조 원 정도를 조달했으며 최근에는 회사채를 발행하며 약 10조 원 정도의 규모를 추가로 조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누적된 수익성 악화가 있었기 때문에 S&P와 무디스는 정크 등급으로서의 포드의 신용 등급을 하락시킵니다. 포드는 이에 사실상 실질금리 0%의 시대 8%에서 10%에 가까운 상당한 고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하여야 했습니다. 위기의 포드, 이제는 새 사령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가구 회사 출신이던 UX, 사용자 경험 전문가던 짐 해킷은 물러나고 신사업, 기술, 전략을 총괄하던 COO 짐 팔리가 CEO로 그 자리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드는 알겠는데 이것이 왜 테슬라 때문일까요? 이는 사이버 트럭과 포드의 영업이익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포드 한다면 엄청 큰 픽업 트럭을 생각하게 됩니다. 포드의 매출 중 50%, 영업이익의 90% F-시리즈 트럭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한 기사를 요약하자면 포드는 모델 수준까지의 구체적인 수익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지만 F-150은 한 대당 $10,000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것이고 글로벌 수익의 약 90%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포드는 전통적으로 딜러를 통한 셀즈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자면 실업 상황으로 인해서 지갑이 얇아져 수요가 줄어든 것에 대한 반영이 일어나고 이미 딜러가 갖고 있는 악성 재고는 꽤 많이 쌓여 있을 것인데 3분기, 4분기를 지나면서 점차 회복세를 그리다가 2021년부터는 포드가 2019년 수준으로라도 회복해야 합니다. 영업이익이 적어도 적자를 하는 부분으로는 안 되게 해야겠죠. 그래서 전기차 사업의 회심으로 생각하던 것이 포드나 GM이 거의 사이버 트럭과 발표 시기를 맞춘 것입니다. 사이버 트럭과 함께 두어도 아직은 해볼만하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포드는 좌절하게 됩니다. 포드의 전기 트럭이 지금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2021년 말 사이버 트럭이 포드의 F-시리즈보다 먼저 나오는 상황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서 트럭 시장의 신규 수요에 꽤 충격을 줄 수 있다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이미지의 변화는 단 몇 개월 차이로 꽤 영구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추세의 각도가 바뀌는 지점이겠죠. 그리고 포드의 매출액 예상치를 보시면 2021년 4분기에 달성할 거라 생각되는 매출액 추정치가 38빌리언인데 이것은 과거 2017년 4분기 매출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이제 복귀하는 것이죠. 다만 이것도 영업이익률이 괜찮아졌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 실제 지금 상황을 그대로 연장한다면 2019년 4분기에 있었던 36빌리언 정도를 감안할 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이때 당시부터 거의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포드가 파산하지 않고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F-시리즈의 트럭 영업이익률로부터 기인합니다. GM과 포드는 캐시카우로서 트럭을 가지고 있었는데 트럭 시리즈로 취한 영업이익을 미래차, 전기차 개발에 쏟아부어왔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려는 두 기업의 캐시카우였습니다. 이것이 서서히 말라버릴 가능성을 주는 것이 사이버트럭의 대량 공급에서 올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포드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버트럭이 나올 시점에 거의 비슷한 시기로 전기 픽업트럭 F150을 출시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포드의 CEO로 최근 부임한 짐 팔리는 전기 픽업트럭 F150의 출시 시점은 전염병 상황으로 인한 공장 폐쇄 등을 이유로 2022년 중반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로써 2021년 말 사이버트럭이 발표되고 그 후인 약 2분기 후에 포드의 경쟁작이 나오는 거죠. 결국에 이런 점에서 폭스바겐의 그룹 회장인 허버트 디에즈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인터뷰했던 얘기가 떠오르는 하루입니다. 전기차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몇 가지 이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테슬라 주가와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제가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하이리턴과 하이리스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테슬라 시가총액의 1%에 대한 유상증자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것이 좋은 것이라며 목표가를 올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를 나쁘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상 매도에 대해서 누군가는 일종의 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것이 위험 신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나스닥에 대해서도 버블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더 올라갈 거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가치주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성장주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투자의 구루들이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셔야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자고요. 100ml 물컵에 물 100ml를 다 채워놓고 있다면 물이 흘러넘칠까봐 내 손 안에 있는 물컵만 겨우 보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한 발 한 발 움직일 뿐입니다. 하지만 물을 절반 정도만 채워놓고 다닌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꽤 먼 곳까지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누군가에게 나의 돈을 던지는 일입니다. 단타를 해서 100억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도 혹하긴 합니다. 사람이니까요. 다만 확률과 통계로 따지자면 꾸준히 성장하는 주식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내가 투자한 돈을 더 크게 돌려받는 일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 장기 투자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소식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죠. 애플도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30%가 넘는 하락을 수차례 겪었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일을 맞출 수 있다면 그것만을 공부한 사람들, 차트만을 보고 공부한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꽤 유의미한 규모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도박과 투자는 한 끗 차이입니다. 테슬라는 당연히 버블이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2위가 뚜렷하지 않으니 프리미엄을 주는 값. 지금은 없는 사업 구조에 대해서 멀티플까지 모두 섞여 있는 것이 테슬라이죠. 공장 효율화, 비용 효율화, 자율주행, 에너지 분야까지 많은 기업에서 다각도로 성장을 시도하는 기업입니다. 아크인베스트가 예상한 주가는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까지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2024년 기준 3,400만 대의 전기차 시장을 목표로 가정한 것입니다. 현재의 전기차 시장은 상반기에 95만 대를 팔았고 하반기에 105만 대를 판다고 해도 200만 대 수준입니다. 해당 모델링을 지금에 접목한다면 약 100%씩 5년간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가정한 가치평가 모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을 보자면 극심한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거의 0%에 수렴함에 따라 이전의 주가 차트로는 설명되지 않은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보통의 위기에는 하이리스크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오지만 지금은 오히려 몇몇 안 되는 그런 성장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술혁명과 경제위기가 함께 왔을 때는 더 빠른 속도로 신기술로 경제가 바뀜으로써 새로운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오래된 기업들은 예상치보다 더 빠르게 쇠퇴했습니다. 어쩌면 테슬라의 미래는 일론 머스크만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기업이 제 욕심을 한껏 반영해서 오를 만큼 바라지도 않고 원래 가진 가치보다 더 떨어질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성장이 끝날 때까지 함께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 단기간에 떨어질 수도 있죠.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개와 주인의 얘기처럼 말이죠. 다만 테슬라는 팬덤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스타벅스를 마시는 사람들이 스타벅스의 로열티를 느끼고 애플을 쓰는 사람들이 뭔가 애플이란 브랜드에서 로열티를 느끼듯이 테슬라는 그것을 수천만 원짜리 차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원짜리 커피,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넘어 이제는 몇천만 원 단위의 차에서 이 로열티를 시도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테슬라가 플랫폼으로서 꿈을 먹고 자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며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수익 모델상 굉장한 하이리스크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투자는 투자대로 계획하시되 하루하루는 즐겨가면서 살아갑시다. 안부를 항상 묻고 있는 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